안녕하세요. 저는 마투스 동물학과에 올해 입문된 홍성원입니다. 저는 이제 야생동물학, 특히 야생동물 잘 읽는 것보다는 생태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때 임용할 때 자기 연구소에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좀 되게 어려운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구 분야를 어렵게 말하는 게 좋은지 쉽게 말하는 게 좋은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약간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대부분 1학년입니까? 아니면 3학년, 뭐 2학년입니까? 대부분 2학년 학생들이라서 나머지 다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꿈은 사실은 정글에서 호랑이 연구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야망을 꿈고 이제 있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석사 때 구름무늬 표범이라고 여기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구름무늬 표범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랑 뭐 이런 데랑 연관이 돼가지고 조금 할 수 있을 뻔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이제 석사 때 뉴트리아 한국에서 뉴트리아나 수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아직도 꿈은 이제 정글에서 야생동물 하는 게 꿈인데 알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 순서는 이제 야생동물학 분야 선택과 관련 학술 활동 그리고 연구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 고향도 부산이고 대학교 전부 다 박사까지 부산에서 부산대학교에서 받았었고 이제 국내에서 다 뭐 석박사 다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외국을 나가가지고 짧게 단기간 가가지고 뭘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게 이제 박사 학위 동안이나 또는 포닥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뭐 연구를 진행하는 데서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시라보니 보건센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뭐 호랑이 보건 심포지움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뭐 좀 했었고 그다음 나머지 이유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기술들을 익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박사 후에도 계속 이렇게 연구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달로 석사 때는 뉴트리아하고 박사 때는 수달을 했고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멧돼지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멧돼지 생태 연구가 그게 이제 돈이 펀드가 많이 마련되는 바람에 거기서 연구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제 자연보존인 ICN 수달 전문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한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전문가가 돼버리면 바로 해서 국제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이콜로지의 편집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임명한다고 임명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저희 연구는 개체군 생태, 뭐 야생동물 관리 그리고 보존 유전학 그러니까 DNA를 야생동물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모델링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IUCN 수달 그룹에서도 이런 발표를 좀 했었고 여러 가지 계속 한 연 2회 정도 여러 개 나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고 간 김에 좀 대학교 연구소에 가가지고 좀 배우고 오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좀 배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저희 가장 큰 연구는 이거 낙동강에
낙동강에 한 250군데에서 350군데 정도를 직접 5, 6월에 가가지고 600m를 걸어가지고 똥개수를 다 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똥밀도거든요. 5, 6월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해 뜨면은 조사를 시작해서 해 지면은 조사를 멈추고 바로 자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또 그 다음에 해 뜨면 또 조사를 하고 이거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했었고 이거를 한 이유는 이 배설물密도가 그 개체수를 대변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수달 그룹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이왕 수달하는 김에 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이제 이런 게 개체수 밀도를 대변할 수 있다. 크게 보면은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정글에서 호랑이 연구하는 꿈을 꿨듯이 이제 수달 조사를 똥 조사하면서 차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을 돌립니다. 모델링 돌려가지고 수달이 어떻게 확산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디로 주로 확산을 하고 있는지 수달이 우리나라에서 수달이 어디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거는 낙동강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2000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달을 보호한다 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연구를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모델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이제 또 고등 연구로 한 거고 사실 생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통계를 잘해야 합니다. 통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태학자인지 통계학자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통계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수달이 이만큼 확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취약하냐. 그다음에 이 지점들을 이제 속아내가지고 이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중점적인 연구는 이런 것들입니다. 분포를 파악하고 시공간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시공간 쪽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야생동물을 보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주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분야는 이런 분포 말고 하나의 큰 분야는 먹이원입니다. 그래서 뭘 먹는지 개가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얘가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먹는 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못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거기 똥에 있는 것을 DNA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를 주로 먹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한국 수달은 아직은 수달 똥이 많은 지역은 상류인데 주로 먹이원은 하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수달이 사람하고 되게 유연하게 밤에 내려와가지고 사람 있는 데서 물고기 잡아먹고 다시 사람 나올 때쯤에 산으로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했던 게 뉴트리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뉴트리아가 뭐 개물질화 해가지고 뭐 거의 항소개구리처럼 뭐 새도 잡아먹고 새알도 먹고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는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안정동이원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식물만 주로 먹더라. 그 중에서도 수생식물을 주로 먹더라. 이런 편견을 좀 깨는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동물행동학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라니입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얼마만큼 높이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펜스 높이를 계속 다르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넘는지를 이런 통계적인 방법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또 건강한 놈은 뭐 한 2m, 2.4m까지 넘고 어떤 놈은 아예 못 넘고 하는데 거기서 중간적으로 이런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행동이 펜스가 앞에 있으면은 얘가 행동이 막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뛰어넘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동을 봐가지고 그 주변에 펜스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고라니가 처음에 펜스를 맞았을 때 뛰어넘을 것인지 안 넘고 그냥 도망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그 펜스에 대한 그거를 맞출 수가 있는 거 이런 연구들을 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동물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차에 부딪히면 차가 또 고장이 나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오롯이 그냥 동물 행동학적으로 얘네들의 진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해놓고 얘가 출현하는 간격 일정한 간격 시간이라든지 출현 간격을 보고 아 얘네들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런 내 머릿속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나오는 패턴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런 지점에 나타난다는 게 사람처럼 이런 출퇴근 여기까지는 오늘 갔다가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타임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했던 연구가 이런 서식지 관리 차원에서의 연구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수달 배설물密도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 지점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인 방법,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점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수달이 그 서울 한복판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달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동물 보호 1급에서 떨어뜨리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체수는 이런 산간지방에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더 보호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달뿐만 아니라 수달이 그 수생태계에 있는 다른 동물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달 하나 보호하면은 뭐 물고기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저서무초줄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수달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보호해야 되고 그 모든 지역들이라는 게 결국 물고기 사는 데고 저서무초줄 동물 사는 데니까 그래서 이게 생태적인 개념으로 우산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수달을 보호하자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수달이 그냥 동물이니까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니고 생태적으로 또는 사회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게 이익이 있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최근에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관계들을 또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방에 자연성이 더 뛰어난 곳에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방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환경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산림 녹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림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도시화가 많이 발달함에도 산림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뭐 생태적으로 되게 큰 자랑거리인데 그거랑 야생동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수달과 관계를 봤던 거죠. 그래서 언제쯤에 수달이 지금 요 지역에는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산림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야생동물하고 그 도시화와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런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수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점, 수달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호하지 말자가 아니고 수달이 나오고 있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멸 확률, 수달이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한 그런 지점이 어딘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모델링을 통해서. 근데 보면 보통 서해가 수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서해 지역이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강적으로 강의 이 모든 이게 지금 낙동강 모든 물줄기거든요. 이 모든 물줄기에서 아까 봤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하나의 점들을 가지고 이 전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예측해보고 어디가 소스 지역, 소스라는 거는 계속 그 지역에서 계속 새끼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 싱크 지점은 계속 새끼가 나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요 소스 지역에서 새끼가 나와가지고 딴 데 가는데 계속 죽을 지점을 싱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소스고 어디가 싱크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서 요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냐 할 것이냐 그리고 요런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더 해가지고 이런 결국은 시간 데이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좀 더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잘하는 뭐 컨트롤미스라든지 구글 같은 데서 보면 뭐 예를 들면 트위터에 있는 글귀를 그 기계에 돌리면 이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지 말인지 이걸 가름을 합니다. 요새 기계들이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생태계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수달에 대한 신문 기사를 1960년대부터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보호인식 수준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게 생태 관광 그리고 여기 수달이 있으니까 여기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봤더니 신문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는 것보다 신문이 오히려 도시 지역에서 더 잘 대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점은 결국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태에 대해서 보호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을 요구를 어떻게 보호하는데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런 질병 관리 요새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그 조류독감 이런 야생동물에서 오는 그런 피해들 질병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질병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생태를 통해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뭐 농장 주변에 멧돼지 개체수가 얼마인지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빈도가 많은지 또는 어느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하다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런 행동 방향들 이런 기본적인 행동 방향들을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듯이 이런 모델링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럼 모델링의 장점은 그겁니다. 모델링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실생활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가정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주면 예를 들면 멧돼지를 한 500마리를 죽인다.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들. 그러니까 정책을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정책 방향하는데 좋기 때문에 정책 방향하는데 근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제가 보존 유전학적으로 했던 거는 DNA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필드 베이스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야생동물에서 그 시료를 잘 채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멸종위종의 사냥은 그 절벽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설치해 놓고
이제 유인하는 거는 이제 소금물 같은 거, 미네랄 블럭 같은 게 넣어 놓으면 얘네들이 소금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먹으러 오면서 여기 털을 끄집어내가지고 털이 걸리면 이게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땅바닥에서 털 줍는 것보다 이런 게 얼마나 효율이 높으냐,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 또 분변에서 이제 그 DNA를 끄집어낼 때 분변을 다 가는 게 좋냐, 아니면 껍질 근처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냐,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존 유전학으로 하는 것들은 요 수달에 보면 신선한 배설물들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DNA 분석을 하면 이 유전형이 나오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A형, 뭐 B형, 얘는 뭐 A형, 여기를 A형이라 치면 얘는 AB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유전학적으로 보고 그거를 매년 계속 조사를 하면은 유전적으로 어떻게 확산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태 진화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델링입니다. 요새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 기후가 변화했을 때 뉴트리아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여기 보면 낙동강에만 지금 뉴트리아가 살고 있는데 여기 이상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추워서. 근데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딴 데도 다 살 수 있어져 가지고 여기 낙동강에 있는 뉴트리아를 밖으로 내보내는 걸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종분포 모델인데 산양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갇혀갖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많이 오면 그거를 못 뛰어넘어가지고 갇혀가지고 굶다가 이제 굶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어딘지를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산양이 눈이 많이 오면 인간 근처로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해보니까 인간 근처로 안 내려오고 거기 지점에서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보호지역이 아니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 거기를 첫 번째 구조 장소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장기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생태 모델링 분야에서 이런 모델링을 공간 모델링을 했다, 시공간 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이런 베이지안 모델링 통해 가지고 그런 소멸 확률이 높은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그 지점을 확산하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확산에만 치우쳐지는데 소멸을 파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AI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또 이제 생물과 수달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그런 그 수달이 결국은 수달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밑에 물고기가 먹는 곤충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곤충들은 결국 수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파악을 하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 연구 계획은 이런데 지금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연구재단에서 5년 동안 그 수달 계속 아까 했던 거에 대한 그거를 계속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뉴트리아 패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류산 국립공원의 중대형 포류상 조사하는 이런 연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5년까지 이제 한 7년 연구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쭉 한 5년 정도 더 해가지고 탄탄한 데이터를 마련한 다음에
이런 아까 말했듯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렝스,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나리오로 준 다음에 그거의 결과값을 보고 어떻게 관리 방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낙동강에 있는 그런 신선한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지 이런 연구를 이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을 수 있는 게 이런 네트워크 분석이라 해가지고 뭐 이성계가 종민수랑 연관돼 있고 이런 것처럼 수달 개체들끼리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게 도시 지역과 시골 사이에 그런 이 네트워크 형성에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그 코리도라고 하죠. 생태 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래야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수달을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랬던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봤던 행동 연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트리아 퇴치 방안인데 최근에 뉴트리아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지금 거의 멸종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관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은 많이 잡아 죽이는데 안 보이면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런 지점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물만 떠도 거기에 그 하천에 물만 떠도 거기에 DN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달이 아니 뉴트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뉴트리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룡산 국립공원에 이런 중대형 포유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중대형 포유류 조사는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 중대형 포유류 뭐 멧돼지라든지 노루 그 다음에 뭐 사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연구의 장점은 사실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위적인 그런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여기서 뭐 연구를 좀 더 개인적인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뭐 생태 통로 따라가지고 요 로드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하고 이런 행동 반경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자기 랩에서 자랑했던 게 막 한 20년 된 데이터들이 행동 반경 데이터들이 뭐 공 50마리 뭐 링스 50마리 이래가지고 경희애들이 뭐 헬리콥터 타고 맨날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부러워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씩 수집을 해서 그걸 보고자 합니다. 탄탄한 데이터를 마련하면 한 5년 있으면은 좋은 연구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연구실에 대한 이제 그 제가 연구했던 거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리크루트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저는 외국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저하고 많이 한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국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뭐 이런 분야들입니다. 머신러닝, 스피시 디스트리뷰션 모델, 휴년 카니보 컴프리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주제에 따라 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초청해서 올 수 있으면 와가지고 그런 교류의 장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은 324호고 연구실은 329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저의 이 그 연구들은 요 밑에 리서치 게트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